이승만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훈의 역사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매우 현실적인 정치 군사적인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어떻게 될까? 저는 국제정치학이나 군사학 이런 데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제 전공인 역사학의 시점에서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 잘 알다시피 최근에 미국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를 했습니다. 그러자 지난 20년간의 여러 가지 노력, 지원에도 불구하고 아프가니스탄 민주정부는 한 달도 안 되어서 탈레반 세력에 의해서 붕괴되었습니다. 카불 수도에 입성한 탈레반들의 모습인데요. 이 탈레반의 정신세계는 오늘날 우리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것과는 아주 판이한 어떤 의미에서는 중세의 동굴에 갇혀 있는 상태라고 자주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변을 맞이해서 탈레반에 처형될 공포감에 사로잡힌 많은 사람들이 카불 공항을 탈출하였고요. 어떤 사람은 비행기에 타지 못하자 비행기 바퀴에라도 타고 탈출하려고 시도하다가 비행기가 이륙하자 공중에서 떨어지는 모습이 사진에 찍혀가지고 전 세계인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후 아프가니스탄은 어떻게 될까? 그러한 걱정, 관심이 연일 해외 뉴스를 통해서 전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년 동안 자유를 누렸고 또 사회적 취업의 기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자기를 실현하고 있었던 아프간인 여성들이 다시 전통 이슬람 교리에 따라서 히잡을 쓰고 눈만 내놓은 채 집안에 갇혀야 하는 여성들의 처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교도소에서 근무한 여성 경찰관이 임신 8개월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보는 앞에서 무참히 칼로 찔려 죽었다 하는 소식이 또 그저께인가 들려왔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우리 한국 사회 내부에서는 잔잔하나마 그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반응이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철수하면 어떻게 될까? 한국도 붕괴할 것이다. 이와 같은 비관론이 있는가 하면은 전혀 한국은 아프간과 다르다. 한국은 자기 힘으로 국가 체제를 보존하고 발전시켜 나갈 능력이 있다. 필요하다면 주한미군은 북한 핵을 제거하는 협상 카드로도 쓸 수 있는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래서 좌우 정치 세력의 차이에 따라서 다양한 반응들이 여러 매체를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제 나름의 생각을 역사학적인 감각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탈레반의 수중에 들어가는 아프가니스탄을 보면서 걱정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와 유사한 집단이 우리 같은 동포로서 북한 정권 하에 여전히 강력하게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진은 2003년이니까 벌써 18년 전에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이고 지금은 그걸 다시 찍으면은 더욱더 남북한의 선명한 어떤 차이가 드러나게 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북한은 밤이 되면은 평양 도시 하나 또는 원산 도시 하나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부 암흑의 천지로 들어갑니다. 반면에 남한은 서울, 부산, 그리고 동해바다에서 서해바다에서 고기잡이하는 배들의 전등으로 환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만주를 보더라도 주요 대도시에서 불빛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그에 비한다면 그야말로 북한은 암흑의 천지다. 현대 문명의 암흑이다. 현대 문명의 불빛이 들어가지 않는 깊은 동굴과 같다. 북한은 완강하게 국제사회와의 개방적인 접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얼마인지, 국민소득이 얼마인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북한 사람도 모릅니다. 소수의 북한의 지배자 몇 사람들만 그런 통계를 알고 있죠. 철저하게 통제되는 동굴 사회입니다. 바로 그 정신이 현대 문명을 거부하고 전통적인 교리를 고수하고 있는 중세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탈레반과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집단이 북한에서 완강하게 70년 이상을 존속을 하고 있고 여러 전문가들의 붕괴하리라는 전망을 비웃으면서 지금도 건재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 사회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이 어떠한가?
거기에 혹 탈레반적 요소가 있지 않는가? 제가 오늘 제기하는 문제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한에 저와 같은 불빛이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번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치와 경제의 수준에 한하는 일입니다. 세계은행의 통계를 보니까 2020년 작년 한국의 GDP는 US 경상달러로 세계 10위더군요. 우리 밑에 러시아가 있습니다. 선진국입니다. 엄청난 어떤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신문화는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외형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정신문화적인 측면에서는 북한과 깊이 소통하는 전통으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인공사진은 알려지기로는 2003년에 찍은 건데 2003년 당시 미국의 국방장관 럼스펠드 장관이 그의 집무실에 늘 걸어놓고 복원했던 지도 있습니다. 럼스펠드 회고록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당시 2003년 미국은 이라크에 파병을 함에 있어서 국제연합군을 조직하는데 한국이 참여하기를 독려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럼스펠드 장관이 서울에 와가지고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을 한번 둘러봤고요. 거기서 6.25 전쟁 때 전사한 자기 친구의 이름을 발견하고 감회에 적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에 서울의 어느 호텔에서 서울 시내의 화려한 야경을 쳐다보고 있는데 웬 기자가 다가와서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왜 지구에 반바퀴나 돌아서 이라크에 우리 젊은이를 파견하여 죽고 다치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도발적인 질문에 럼스펠드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50년 전 미국은 왜 지구 반바퀴나 돌아서 이 나라에 그들의 젊은 남녀들을 보내야 했나요? 그러면서 우리는 화려하고 높은 서울의 빌딩 숲, 자유한국인의 건면성과 기술을 보여주는 정건물을 내려다보았다. 저 풍요는 다른 사람들의 용기와 희생을 통하여 한국인들에게 다가온 것이다. 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은 6.25 전쟁에 참전한 미국의 젊은이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인들은 서울의 화려한 빌딩 숲, 빛나는 야경을 자기들의 건면성과 창조력의 작품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자기 친구가 6.25 전쟁에서 죽은 미국인 입장에서 볼 때는 저 화려함과 풍요로움은 그 전쟁에서 희생된 미국 군들의 용기와 희생을 통하여 한국인에게 주어진 것이다. 나는 생동하고 자유롭고 번영하는 도시가 보이는 창을 가리키며 말하였다. 저게 바로 나의 답입니다. 저는 이 기자가 매우 어리석은 질문을 했다. 그리고 럼스펠드는 더없이 현명한 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자유는,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시장 경제는 우리 힘으로 쟁취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는 국제적 흐름에 현명하게 편성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의 건국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의 대한민국의 건국은 우리의 자유 사상의 기원은 미국의 독립정신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후 어느 정치가도 역사가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의 그 이야기가 역사의 진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인들은 이후 그 역사의 진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나라의 엘리트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의 기자가 바보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 민주, 자유통상을 지키기 위한 세계적인 책무로서의 한국이 당위적으로 지고 있는 그 가치,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와 같은 질문을 했다. 벌써 18년 전의 이야기입니다만 지난 18년간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나쁜 방향으로 퇴화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한국인의 정신세계는 점점 어두운 동굴과 같은 세계로 갇혀오지나 않았던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년 전에 문화일보에서 난 기사를 제가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유민주연구원과 또 다른 기관이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해서 전화로 조사를 했습니다. 북한이 전쟁을 도발할 때 북한군에 맞서 싸우겠는가 했을 때 전체 응답자의 52.6%만이 싸우겠다. 나머지 47.3%는 싸울 의지가 없다. 연령이 낮을수록 참전 의지가 낮다. 20대가 40.2%로 가장 낮고 말하자면은 군대에 복무해야 될 그 나이에 한국 젊은이의 40%만
북한군과 맞서 싸운다. 북한이 도발할 때 싸울 필요가 없다. 나는 참여하지 않겠다 하는 젊은이들이 더 많다.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로 갈수록 참전 의지가 높아지는데 이건 어느 점에서 위선적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나면 어차피 고령자는 참전하고 싶어도 참전할 수도 없거니와 어쨌든 나이가 들수록 국가의 중요성, 자기 삶과 국가와의 관계를 그 중요함을 깨달아 간다고 한다면은 한국의 20, 30대는 그러한 교육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국가의 중요성을 체험할 기회도 적고 다시 말해서 한국의 공교육이나 가정교육을 통해서 국가체제를 전쟁을 통해서 수호한다는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것이죠. 이 조사와는 별개로 매년 국민안전처에서 조사하는 국민안보의식 조사가 있습니다. 이게 2015년, 16년까지는 인터넷 통해서 검색이 되는데 이후는 이상하게 검색이 되지 않더라고요. 선생님은 우리나라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참전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아래 여러 가지 문항을 두어서 다양한 답변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전할 생각이다. 그 15.8%. 가능하면 참전할 생각이다. 40.2%. 합해서 56%가 참전하겠다 해서 아까 조사보다는 몇 퍼센트가 더 높습니다. 그것은 묻는 주체가 우선 국가고 또 대답이 높게 나올 수 있도록 가능하면 이런 식으로 유부조항을 줬기 때문에 아까 소개한 민간단체가 조사한 것보다는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면 참전하지 않겠다, 전혀 참전하지 않겠다, 모르겠다, 이것이 다 합하면 44%가 됩니다. 그런데 이 44%가 특정한 지향으로 조직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 북한군이 도발을 했을 때 국민의 40%가 조직적으로 참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이제 이런 가상을 해볼 때 그 결과는 대단히 파국적일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시기를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요. 2011년에 한국 청소년 미래 리더 연합이라는 단체에서 전국 2,000명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만약 북한과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하겠는가 해서 4가지 문항을 줬습니다. 참전한다 19%, 해외로 도피한다 58%, 국내에 남는다 21%, 잘 모르겠다 32%, 합해서 100%가 넘는데요. 중복으로 대답한 그런 것이 다 그대로 다 카운트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적은 누구인가? 북한 22%, 중국 12%, 일본 44%, 러시아 0.6%, 미국 19%. 이게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교실을 통해서 교사로부터 주입받은 안보관의 내용입니다. 제가 이걸 보고 초중고등학교 사회과 윤리과 교과서를 모조리 구입해서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고 이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을 북방의 의무로서 지키는 것이 국민의 도리다 하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통일교육이 강화되는 가운데 전쟁이 나면 우리 모두 불행해진다 하는 이런 내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평화는, 우리의 자유는 전쟁을 통해서 지켜진다는 것을 가르쳐야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굳이 보수주의자라서 우파라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어느 나라든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쟁이 나면 불행해진다. 북한은 우리의 가족이다. 불행하게 헤어졌는데 어떻게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궁리해보자. 이런 식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면은 그 교육 10여 년에 이와 같은 대답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의 주적은 일본이다. 제가 체험을 했어요. 제 손녀가 하루는 유치원에 갔다 오더니 일본은 우리의 적이래요. 그래요. 과거에 어쨌든 간에 일본은 벌써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입니다. 그 우방을 가지고 적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미국도 적이 20%예요. 북한과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왜? 미국에 의해서 이 나라가 분단이 되었다. 미국이 참전 안 했으면 벌써 통일했을 텐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대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 대답을 한 학생들이 10년 뒤 오늘날 한국의 20대, 30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장차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러한 의문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탈레반 사태를 보고 제 서가에 있는 사무엘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을 꺼냈습니다. 보니까 옛날에 읽었던 이렇게 흔적도 있고 한데 기억이 별로 없어서 다시 한번 쭉 페이지를 넘기면서 리뷰를 했습니다. 1993년에 발표된 헌팅턴의 논문 이후 2년 뒤인가 이 책으로 나왔는데요. 동서냉전이 끝이 났다. 그래서 격렬한 정치, 경제적 이념의 충돌은 끝이 났다. 자유민주가 승리했다. 흔히들 이것을 역사의 종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다. 정치, 경제보다도 문화가 훨씬 중요하다. 특히 종교가 중요하다. 이는 변하지 않는다. 아니, 매우 느리게 변한다. 장기 지속성을 갖고 있다. 사람들로 하여금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데는 이 문화, 종교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세계를 이와 같은 8개의 문명권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요 빨간 것이 중국 문명인데요. 중화 문명, 시닉이라고 해서 중화 문명이라고 하고 한국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중화 문명이 아니다. 여기에는 세계의 모든 학자들이 동감하고 일본은 그 자체로 하나의 조그마한 소문명으로 성격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록색이 이슬람 문명입니다. 이 이슬람 문명. 이게 지금 미국과 지금 이쪽에 아메리카 그리고 유럽에 있는 이 파란색의 기독교 문명과 충돌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오늘날 아프가니스탄이죠.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은 이 아프가니스탄의 사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고전으로서의 가치를 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화 문명권에 전통적으로 속해왔던 이 한국 남반부가 오늘날 이 새파란색의 미국 질서에 편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미국 질서에 편입되어 있으니까 파란색과 빨간색을 합하면 아마 보라색이 되어야 될 겁니다. 보라색의 대한민국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지도를 놓고 보면은 빨간색 속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미 미국과 일본의 여러 정치 전문가들은 그러한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장래는 결국 중화문명권으로의 회귀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인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행태를 볼 때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 수 없는 많은 징후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보여드리는 지도는요, 전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보다 일목요연하게 나타내주는 세계 문화 지도입니다. 미국의 잉글하트라는 교수와 독일의 벨젤이라는 교수가 1980년부터 5년마다 전 세계 사회학자들의 협력을 얻어서 그들의 가치관을 한 200여 문항을 설문을 통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를 이렇게 7개의 문명권으로 놓고 있는데요. 이 아랫부분은 서바이벌, 생존 대 셀프 익스프레스, 자기 표현 가치입니다. 민족이나 종족이나 또는 가족이나 하는 집단 또는 국가라는 어떤 전체로부터 어느 정도 개별 인간이 자유롭고 독립적인 존재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가, 개인이 얼마나 자유로운가 하는 것이 행축이라면은 종축은 가치관입니다. 트레디셔널, 그러니까 종교적인 그런 가치죠. 이슬람 같으면 이슬람 종교, 그다음에는 유교 같으면 충효 이런 것이 되겠죠. 그걸로부터 얼마나 세속적인 가치, 합리성, 과학성이 가치가 성숙했는 걸 나타내는 게 종축입니다. 이 두 개의 근대화의 지표를 종형으로 놓고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서 세계 각국을 이렇게 스프레이하면은 이와 같은 집단의 구분이 가능한데 그것은 묘하게도 헌팅턴의 구분과 매우 유사한 일치성을 갖습니다. 한국을 보면요, 컨퓨시안, 유교권에 속하고 있는데 개인의 자유로운 셀프 익스프레션에서는 아직도 평균 이하입니다. 후진적입니다. 2020년 작년에 발표된 최신 문화 지도인데 여전히 한국은 세계적인 수준에서 보면은 개인의 발전 수준에 있어서는 중위권입니다. 또는 중하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족, 종족, 민족, 국가라는 전체에 여전히 긴박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은 반면에 세속적인 가치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높습니다. 한국은 지난 70년간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건설, 자유시장 경제 체제의 유지와 번영에도 불구하고 가치관에 있어서는 여전히 유교적 문명권에 속해 있는 가운데 오히려
중국보다 타이완보다 개인의 자유인으로서의 성숙 측면에서는 오히려 낫습니다. 이러한 경제, 법, 정치 체제와 문화 체제 사이에 큰 간격, 걸맞지 않는 간격이 있습니다. 사회주의 중국인보다도 자아 실현에 있어서 오히려 그 지표가 후진적이다 할 때 이게 벌써 30년 이상 반복되어 온 조사의 일관된 흐름으로 확인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한국인의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이 유교 문명권 고유한 특질대로 대단히 한국인들은 물질주의적입니다. 이 가치관 조사에서 나타난 한국인의 직장 선택 기준을 보면은 역시 직장의 안정성과 그다음에 소득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정성이 57%, 그러나 OECD 평균은 32%, 스위스는 20%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직장의 안정성을 가장 중시하고 그다음에 직장의 소득이 또 평균 이상입니다. 소득이 스위스가 13%라면 한국은 24%입니다. 일의 보람은 한국인들이 직장 선택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13%밖에 그 중요성을 두지 않는 반면에 OECD 평균은 31%, 스위스는 51%나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정신적인 가치보다도 안정성으로 표현되는 직장의 관료제적, 사회적 지위와 소득이 중요한, 그래서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의 모 교수의 표현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두드러진 물질주의적 성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향으로 인해서 이 세계관 가치관 조사에 의하면 한국은 저신뢰 사회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건 세계 신뢰도 분포 지도인데요. 가장 새파란 중국입니다. 중국은 역시 공산당의 통제가 강하고 아직은 건강한 통합력을 발휘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 신뢰도가 높은 사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저신뢰 사회입니다. 한국은 러시아와 동일한 저신뢰 한 30% 수준의 사회였습니다. 여러 가지 인종들이 모여서 갈등하고 있는 미국에 비해서도 사회적 신뢰가 낮습니다.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국은 2020년 현재 23%밖에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신뢰 지수는 쭉 1980년 이래로 하강해 왔습니다. 한국은 사회적 신뢰도가 점점 하강하는 추세다. 전통적으로는 가족, 친족 같은 그 사회 단위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가운데 나름대로 사회적 신뢰가 높았다면 지금은 점점 그런 것이 해체되면서 다른 대안적 조직이 없는 가운데 한국인들은 점점 저신뢰 사회에 빠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회가 미군 철수 이후에 스스로의 힘으로 자유민주화,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보존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까? 제 생각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주한미군은 우리의 국가 체제에 구조화된 배태된 미국 질서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전후 처리 과정에서 미국 정신, 이른바 자유와 통상의 정신, 그것의 세계적인 확산, 또 공산주의의 봉쇄 과정에서 생겨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맞아들이는 독립운동의 세력이 있었죠. 바로 우리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입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세계적인 규정성 속에서 미국이 한국을 건립한 이후에 철수를 했다가 6.25 전쟁이 발발하니까 다시 복귀를 했죠. 이후 1970년대 초반까지 미국은 한국의 정치, 경제에 깊숙하게 개입을 했습니다.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도 교육이나 언론 모든 면에서 깊숙하게 미국 질서를 한국에다가 부식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저는 배태됐다, 느끼지 못합니다. 젖어 있는 겁니다. 젊은이들한테는 타고난 것입니다. 이것이 계량화하고 수량화해서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가 알기가 힘듭니다. 주한미군 출수 이후에도 한국인 스스로 우리의 국가체제, 자유민주화, 자유시장경제체를 보존 발전할 능력이 있을까?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문화적인 토대를 보아서 아직은 좀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70년이라는 세월은 정신문화적인 또는 문명사적으로 큰 변화를 이룩하기에는 너무나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학 표현에 의하면 장기 지속인데요. 이 장기 지속의 변화는 200년, 300년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태평양의 산호초가 100년에 걸쳐서 겨우 1cm가 자라듯이 그러한 것이 문화입니다.
심성입니다. 70년은 아직도 우리가 우리의 전통적 가치로부터 해방되었다. 자유민주주의에 익숙한 시민으로서, 자유민주의 국제인으로서 우리 스스로를 변형했다고 말하기 너무 짧은 시간입니다. 반면에 우리 한국인들을 강력하게 동원하는 힘이 있죠. 바로 통일입니다. 역사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중국이 건재하는 한 전통 중화권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러한 의지로 단련되고 조직된 정치 세력이 지난 30년간 성숙해 왔습니다. 쇠고기 파동을 일으켰죠. 천안함 폭침을 사고다 또는 자폭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무성합니다. 세월호 해난 사고를 두고 왜 안 구했나라고 지금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촛불 광란과 대통령 탄핵 그리고 대중국 굴종 이 모든 것이 허위와 위선과 거짓말에 기초해 있는 근데 이런 것이 익숙하게 국민 대중을 동원하고 정권을 교체시키는 힘까지 발휘했습니다. 그것이 다 뭐냐? 이제 통일을 향한 종족주의적 열망이죠. 그러한 종족주의적 열정을 갖는 정치 세력이 다른 무엇보다도 강력한 세력으로 이미 성립해 있는 상태에서 어떠한 경이든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은 그 10년 이후를 보장하기 힘든다. 저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그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제 이야기에 어느 정도 책임을 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저도 한마디 해보았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